여러분, 인생 참 무섭습니다. 30년 넘게 일개미처럼 일해서 손에 쥔 퇴직금 3억. 그 돈이 제 인생을 지옥으로 만드는 데는 딱 한 달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 아들놈이 제 얼굴을 똑바로 보면서 그러더군요. 아빠, 이제 나올 거 없잖아. 왜 이렇게 질척거려? 자식에게 퇴직금 다 넘긴 날, 제 손을 꼭 잡고 평생 효도하겠다며 울던 그 녀석이 맞나 싶더라고요. 내 피 같은 3억이 아들놈 입으로 들어가는 순간, 저는 아버지가 아니라 유통기한 지난 폐기물 취급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는 단순히 자식 욕이나 하려고 꺼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내 자식은 다르겠지 하며 도장 만지작거리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면 퇴직금 봉투 들고 자식 눈치 보고 계신가요? 제발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보세요. 제가 겪은 이 지옥이 내일 당신의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3억, 요새 서울 집값에 비하면 푼돈 아니냐고. 하지만 저한테 그 3억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제 30년 세월을 통째로 갈아 넣어 만든 내 몸에서 떨어져 나간 살점 같은 돈이었지요. 기억나세요? 우리 젊을 적 아침 5시면 눈도 못 뜨고 새벽바람 맞으며 현장으로 일터로 뛰어나가던 그 시절 말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한여름 뙤약볕 아래서 안전모 안으로 흐르는 땀이 눈을 찔러도 장갑 한 번 벗지 못했습니다. 겨울엔 또 어땠고요. 공사장에서 얼어 터진 손가락 마디마디에 구리스를 바르고 그 쓰라린 통증을 소주 한 잔으로 달래며 버텼습니다. 왜 그렇게 미련하게 살았냐고요? 그때는 내 입에 들어가는 밥 한 숟갈보다 아들놈 학원비 봉투가 더 무거웠거든요. 내 신발 밑창이 닳아 비가 새는 건 괜찮아도 내 자식 기죽는 꼴은 죽기보다 보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내가 평생을 바쳐 일궈온 것들이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걸 저는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뼈아픈 기록이자 동시에 저를 다시 살게 한 각성의 기록입니다. 이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은 아마 거울 속의 자신을 한 번 더 보게 되실 겁니다. 자, 이제 제 가슴속 깊이 묻어두었던 그 아픈 기억을 하나씩 꺼내보겠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비가 많이 내리던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퇴직하고 딱 6개월째 되던 날이었지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보는데 빗줄기가 마치 제 퇴직 후에 공허한 마음을 씻어주는 것 같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띠링하고 초인종이 울리더군요. 평소엔 연락도 뜸하던 큰아들 민수와 둘째 혜진이가 같이 문 앞에 서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반가운 마음보다 덜컥 겁부터 났습니다. 무슨 일 있냐? 라고 묻기도 전에 녀석들의 젖은 어깨가 먼저 눈에 들어오더군요. 아버지,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해요. 민수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녀석의 구두 끝이 빗물에 젖어 엉망이었지요. 혜진이는 옆에서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직감했지요. 아, 올 것이 왔구나. 거실 테이블에 앉아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우리는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째깍째깍 유난히 크게 들리더군요. 제 심장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아내는 부엌에서 과일을 깎으면서도 연신 거실 쪽을 힐끔거렸지요. 아버지, 민수가 어렵게 입을 뗐습니다. 저 이번에 하던 사업이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거래처 대금이 막혔는데
당장 이번 달을 못 넘기면 부도가 날 판이에요. 정말 염치 없지만 아버지 퇴직금 중에 일부만 딱 한 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그 옆에서 혜진이가 울먹이며 거듭니다. 아빠, 저희 집도 지금 경매로 넘어갈지 몰라요. 애들 학원비는커녕 당장 다음 달 월세도 막막해요. 아빠 퇴직금, 그거 나중에 우리가 이자까지 쳐서 다 갚아드릴게요. 제발요, 아빠. 글쎄요, 여러분. 그 상황에서 어떤 아버지가 안 된다라고 딱 잘라 말할 수 있을까요? 내 통장에 꽂힌 3억 원. 그 돈이 어떤 돈입니까? 30년 넘게 상사 비위 맞춰가며 때로는 자존심 다 버려가며 무릎이 닳도록 뛰어다녀 만든 피 같은 돈 아닙니까? 아내와 내 노후를 책임질 마지막 생명줄 같은 돈이었지요. 하지만 눈앞에서 죽겠다는 자식들을 보니 그 3억이라는 숫자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더군요. 그래, 돈이야 다시. 아니, 돈보다 내 새끼들이 먼저지.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꽉 채웠습니다. 그게 비극의 시작인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결국 저는 통장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리더군요.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이 돈을 주고 나면 정말 우리 부부에게 남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을 겁니다. 퇴직금 3억 다 주고 말았습니다. 돈을 건네준 지 1년 정도 지났을까요? 처음엔 고맙다, 미안하다 하며 매일같이 안부 전화를 하던 녀석들의 목소리가 점점 변해갔습니다. 아니, 아예 목소리 듣는 것조차 힘들어졌지요. 글쎄요, 여러분.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간사합디다. 내 손에 쥐고 있을 때는 귀한 대접을 받다가도 일단 내어주고 나면 그때부터는 그저 당연한 것이 되어버리나 봅니다. 민수에게 전화를 걸면 늘 아버님, 지금 회의 중입니다 라는 짧은 문자가 왔고, 혜진이는 애가 학원 갈 시간이라 정신없다며 제 목소리를 듣기도 전에 전화를 끊기 일쑤였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 66번째 생일이었지요. 예전 같으면 민수네 가족, 혜진이네 가족 다 모여서 갈비라도 뜯으며 시끌벅적했을 텐데 그날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창밖에는 힘없는 가을비만 내리고 있었지요. 아내가 차려준 미역국에 밥을 말아 한술 뜨는데 그 따뜻한 국물이 어찌나 목구멍에 걸리던지 참다 못해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한참을 가더니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저 지금 지방 출장 중이라 바빠요. 생신인 거 아는데 저 지금 1분 1초가 급한 거 아시잖아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나중이라니. 그 나중은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오지 않았습니다. 혜진이 역시 마찬가지였죠. 제가 1억을 보태준 덕분에 남편 사업에 급한 불을 껐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정작 제 생일날 문자 하나 없더군요. 저는 그저 축하한다는 그 말 한마디가 듣고 싶었을 뿐인데 녀석들에게 저는 이제 돈을 다 준 더 이상 나올 게 없는 마른 수건 같은 존재였나 봅니다. 더 비참한 건 아내와의 갈등이었습니다. 평생 남편 하나 믿고 살아온 아내는 밤마다 천장을 보며 한숨을 쉬었죠. 여보, 우리 이제 내년 전세금 올리면 어떡해요?
당신 지난번에 허리 아프다던 수술은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에 대못이 박히는 것 같았습니다. 명절에 겨우 모였을 때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자는 척하며 부엌에서 나누던 녀석들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언니, 아버님 퇴직금 그거 민수 오빠가 다 가져간 거 아냐? 우리한테 준 건 1억밖에 안 되잖아.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제 귀를 찔렀습니다. 야, 너는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니? 우리도 지금 죽을 맛이야. 아버님 사시는 집, 그거 담보로 대출 좀 더 받아달라고 하면 안 될까? 민수의 대답에 저는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앉아있는 이 집마저도 녀석들에게는 그저 돈을 더 짜낼 도구로 보였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게 자식 키운 보람입니까? 제가 인생을 잘못 살아온 걸까요? 결국 사단이 나고야 말았습니다. 무리하게 집안일을 하던 아내가 갑자기 쓰러진 겁니다. 병원에 실려갔더니 급성 심장질환이라며 당장 수술을 해야 한다더군요. 수술비와 입원비, 당장 1,000만 원이 넘는 돈이 필요했습니다. 제 통장 잔고는 몇 푼 없었습니다. 30년 넘게 일해서 번 3억을 자식들에게 다 퍼주고 나니 아내 목숨이 경각에 달렸는데도 저는 무능한 늙은이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염치를 불구하고 민수를 찾아갔습니다. 강남의 번듯한 고깃집에서 거래처 사람들과 웃으며 술을 마시던 민수의 얼굴. 제 얼굴을 보자마자 그 웃음기가 싹 사라지더군요. 아버지, 여기까지 웬일이세요? 저 지금 중요한 손님 모시고 있잖아요. 저는 아들의 손을 붙잡고 사정했습니다. 민수야, 네 엄마가 쓰러졌어. 당장 수술비가 1,000만 원이 필요하다는데 아버지 손에 돈이 하나도 없구나. 네가 가져간 돈 중에 조금만 돌려주면 안 되겠니? 그러자 민수가 제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주위 사람들의 시선이 우리에게 꽂혔지요. 아버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번 달에 다 날렸다고요. 그 돈이 무슨 화수분인 줄 아세요? 그리고 엄마 수술비는 혜진이한테 물어보시던가요? 저는 혜진이에게도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혜진이의 반응은 더 차가웠습니다. 아빠, 민수 오빠한테는 2억이나 주셨잖아요. 근데 왜 나한테 그러세요? 저 이번에 애들 학원비도 못 내서 선생님한테 전화 받았단 말이에요. 그때 혜진이가 제 가슴을 도려내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이제 아빠가 저희한테 해줄 게 뭐가 더 있는데요? 돈도 없고 기운도 없으면서 왜 자꾸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 무겁게 하시는 거예요? 그 한마디에 제 영혼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해줄 게 뭐가 있느냐니? 30년 동안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지옥철을 견디고 상사의 온갖 모욕을 참아가며 벌어다 준 그 돈으로 너희들 대학 가고 시집 장가 갔지 않느냐? 내 노후를 통째로 갈아 넣어 너희들 사업 자금을 대줬지 않느냐고. 저는 그 길로 병원 복도 차가운 의자에 앉아 밤새 울었습니다. 옆에 지나가는 간호사들이 이상하게 쳐다봐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사랑했던 존재들이 저를 폐기물 취급한다는 사실이 그게 저를 죽이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아내는 지인들에게 머리를 조아려 빌린 돈으로 수술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병실에 누워있는 아내의 수척한 얼굴을 보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내 아내도 나도 비참하게 죽겠구나. 저는 아내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자식 없는 셈 치고 삽시다. 내가 당신 끝까지 책임질게. 퇴원하자마자 저는 살고 있던 32평 아파트를 내놨습니다. 요즘 집값이 올라 꽤 되더군요. 그리고 경기도 외곽의 작은 임대 아파트로 옮겼지요. 집값을 치르고 남은 돈은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연금 보험에 넣었습니다. 민수와 혜진이는 제가 집을 팔았다는 소식을 듣고는 하이에나처럼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그 집 판 돈 어디 갔어요? 저 이번에 사업 다시 일으키려면 꼭 필요해요. 민수가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예전처럼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인터폰을 통해 아주 차갑게 말했지요. 내 퇴직금 3억. 그게 내 부모로서의 마지막 의무였다. 이제 너희와 나는 남이다. 내 집 앞에 한 번만 더 나타나면 경찰에 신고하마. 너희가 말했지? 내가 이제 너희에게 해줄 게 뭐가 있냐고. 그래, 없다. 그러니까 오지 마라. 여러분, 그날 밤 저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깊은 잠을 잤습니다. 돈을 다 잃었을 때보다 자식이라는 족쇄를 끊어냈을 때 더 큰 자유를 느꼈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아내와 함께 동네 뒷산을 오릅니다. 5,000원짜리 국밥 한 그릇을 나눠 먹어도 웃음이 납니다. 한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그들을 나약하게 만들고 부모를 비참하게 만든다. 이 말이 제 가슴을 칩니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저처럼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고 계신가요? 나중에 자식이 알아주겠지. 내 노후는 자식이 챙기겠지라는 생각. 당장 버리세요. 자식은 자식의 인생이 있고 당신은 당신의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의 지갑을 움켜쥐세요. 그리고 그 돈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챙기고 아내의 손을 잡고 여행을 떠나세요. 자식에게 버림받을까봐 돈으로 사랑을 사려고 하지 마십시오. 돈으로 산 사랑은 돈이 떨어지면 반드시 배신합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누가 책임지나요? 국가요? 자식이요? 아닙니다. 오직 여러분의 주머니에 든 그 몇 푼의 돈과 당신의 단단한 마음뿐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면 죄송합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이 말을 해야 했습니다. 부디 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충분히 고생하셨고 이제는 당신 자신을 위해 행복해질 권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늙어가시겠습니까? 자식의 그림자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당신 인생의 해가 지기 전 가장 찬란한 노을로 사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